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현안 토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 전략 방향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부터 직제순으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 상황과 그동안의 재정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 생산 연령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그 문제에 더해서 투자가 위축되고 또 생산성도 정체됨으로 인해서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잠재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실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 수준에도 미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경제 성장률 표에서 보시면은 이 평상시에 0%대 성장을 한 해는 없었습니다. IMF 위기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시기는 또 특수한 요인이 있었는데 그 작년 2, 4분기가 마이너스 0.2%에서 이런 경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가 못했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서는 우리가 빠른 속도로 전환을 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모범 국가를 이뤘습니다만 AI 전환이라든지 녹색 전환에 있어서는 뒤지다 보니까 투자도 적어지고 그 과정에서 주변 중국의 어떤 기술 추월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세계 무역 질서, 자유 무역 질서, 그 다음에 비교 우위에 의한 경제가 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오면서 종전에는 그 중소기업이 어렵다 했는데 이제 대기업까지도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쪽입니다. 가서 1쪽 넘어가기 전에 그냥 계속 읽으면 재미없으니까요. 아까 그 표에 보면 경제 성장률 표에 네. 24년 1분기는 예. 1% 이상 성장했네요. 네네. 근데 이 24년 2분기에 갑자기 마이너스 0.2%로 네.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이 한 분기만 때문에 이렇게 팍 떨어지는 게 이유가 뭐예요? 대외적인 요건에다가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제 반도체 상황, 예, 이런 부분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급락을 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24년 1분기, 이제 2분기가 급락했고, 네. 3분기, 4분기 급락하고, 올해 1분기는 아예 마이너스로 다시 네. 떨어지고, 금년 1분기는 계엄 여파 등으로 인해서 또 한번 2분기가 이제 0.6으로 다시 살아 올라왔네요. 저희 정부 들어서서 이제 0.6으로 좀 회복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또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좀 심한 상황입니다. 이제 지방 소멸 문제, 그다음에 중소벤처 기업들이 또 과거처럼 이렇게 성장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2015년 이후 이제 비수도권 총생산이 수도권을 하회하기 있습니다. 수도권이 이제 더 능가하는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해서 이제 지역이 소멸하지 않느냐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벤처 투자도 축소가 돼서 최근에는 유니콘 기업 수가 미국은 715개, 중국은 162개에 비해서 한국은 14개로 이렇게 대폭 축소되는 그런 어떤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그 지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은 되는 그런 목표를 잡다 보니까 총 지출 증가율을 한 2.5% 이런 식으로 낮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증가 예산 중에서 이게 의무 지출로 다 가버리고 재량 지출이 있고 이번에 보시면 마이너스 0.9%로 오히려 제대로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AI 투자도 늦어지고 그다음에 경기 대응도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가 더 나빠지고 게다가 또 감세 정책을 쓰면서 기업이 투자를 늘려서 경기 대응이 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안 되고 악수가 이렇게 겹친다 보니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더 나빠져서 세수가 56조, 뭐 30조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100조 정도 되는 세수가 또 줄어들고 하는 악순환의 프레임에 가지 않았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해서는 저희들이 2차례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소비 심리가 최근에 7년 7개월 만에 최고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흐름도 지금 반전이 돼서 3, 4분기에는 아마 1%대 중반까지도 저희들은 성장이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건 국가의 부도 위험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게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표에서 보시면 한국이 31%로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 부진 흐름도 지금 반전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여세를 몰아가지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재정을 하되 성과를 내는 재정 운영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세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또 성장 잠재력을 저희들 확충해서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재정 건전성도 담보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는 적극적 재정 운영입니다. 성과가 나지 않는 적극적 재정 운영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대통령 말씀처럼 씨앗을 뿌려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8.1%가 늘어난 728조로 하고 그 예산의 대부분을 AI 그리고 성장 잠재력 확충, 지방 성장, 인구 위기 대응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함으로 인해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은 또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역대 최대의 지출 구조 조정을 했다는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AI 대전환에 그 총력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산업, 생활, 공공 부분 전반에 걸쳐서 AI를 활용한 그 세계 최고의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세계 최고의 공공 서비스, 그다음에 생활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AI를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들에게는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읽을 수 있는 학생, 청년, 일반 국민 그리고 기술자, 전문가 이런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AI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인력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대전환의 기반이 되는 GPU도 정부가 내년에 1만 5천 장을 더 추가해서 3만 5천 장 해서 전체적으로 5만 장을 최대한 조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GPU가 올해 추경 예산으로 구매하기로 돼 있는 것 2만 장 정도. 그 2만 장이고 내년에 15,000장 하면 35,000장. 그다음 민간에서 15,000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5만 장을 최대한 내년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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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 번째는 AI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각 분야의 신성장 그래서 A, B, C, D, E, F로 해서 여기는 바이오, 컬처, 디펜스, 에너지, 팩토리 등 해서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35조 3천억 원으로 해서 19.3% 사상 최대입니다. 이래서 핵심 기술 개발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초혁신 기술 경제를 이루겠다는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이나 AI 대전환이 된다면은 100조 원 이상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해서 바로 디이언 공장 투자라든지 또 사업화에 지원하고 모태 펀드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대폭 늘려서 벤처 또는 또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바로 뒤따르도록 하는 전략적인 투자까지 촘촘하게 연계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우도 과거에는 지역 발전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산업이 없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별 전략 산업을 선정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AI 대전환이나 신산업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 지역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남권에는 조선 방산, 서남권에는 에너지, 대경권에는 휴머노이드, 중부권에는 첨단과학까지 이렇게
산업과 연계된 지역 혁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뒷받침을 통해서 인력도 바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이런 산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인구 감소 지역에는 월 15만 원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도 시범으로 해서 6개 인구 소멸 지역에 시범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구 대응에 있어서 아동들에게는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1세씩 상향해서 저희 정부 기반 중에는 12세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청년 미래 적금을 새로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전국 확산해서 건강한 생활도 영위하도록 할 것입니다. 통상 수출과 관련해서는 조선 반도체 등 대미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 금융 패키지로 저희들이 2조 원 수준의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함정, MRO 등 조선 산업 글로벌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정부 기간 내에 잠재 성장률 3%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재정 운영, 경제 정책 방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 넘어가면 전부 다 그러니까 요 발표 관련해서 혹시 의견들이나 아니면 조언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우선 제가 하나 지방 성장 아까 그래프를 보니까 2015년 정도부터 역절이 됩니다. 지방 2페이지 네. 지방의 총생산하고 수도권 총생산이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네. 이때 아주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게 2010년, 15년, 5년 요때는 거의 비슷하게 네. 반반씩 네. 수도권 반, 50대 50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급격하게 벌어지게 된 요 시점에 특별한 뭐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 정도로 오면서 그 저희들이 지방 그 인구가 아무래도 고령화 속도가 좀 빨라지고 15년. 예, 청년들이 또 이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 현상인데 네, 왜 요 시점에 이렇게 확 벌어지기 시작했는지 네. 이게 디지털 혁명하고 관계가 있나요? 2015년 같으면 문재인 저기 박근혜 정부 시절이거든요. 그 시절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당시부터 해서 AI가 좀 진전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업 경쟁력이 아마 조금씩 중국이 치고 오면서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거 겹치면서 대통령님 지방시대위원장입니다. 네네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 2015년에 이제 그 GRDP가 수도권 비수도권이 역전이 되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방금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로 인한 수도권 집중이 이때부터 이제 GDP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두 번째로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우리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이 타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는 GRDP가 역전이 되고요. 인구는 2019년부터 수도권 50% 이상으로 넘어서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뭐 부총리 말씀처럼 디지털화 중국의 추격 이게 결정적이었군요. 예, 대통령님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지방에 이제 큰 게 자동차 조선 이런 쪽인데요. 네. 16년부터 3년간이 한국 조선업의 최대 그 위기 구간이었습니다. 조선. 예, 그래서 조선이 그때 최악의 불황을 맞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도권 쪽에 반도체 공장들이 훨씬 더 집중되고 대형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데 그러면서 그쪽 비중이 압도를 하고 지방 대표적인 산업인 조선업이 3, 4년간 현격하게 빠지고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15년에 그렇게 큰 분기가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상은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거점별 산업 전략에 지방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균형을 좀 맞추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뭘 주력할 거냐 해서 동남권, 그러니까 부울경 뭐 이런 대구 경북 이런 쪽 얘기하죠. 네네. 여기는 동남권은 조선, 방위산업, 네. 호남 쪽을 말하는 데는 재생에너지, 네. 주로 재생에너지겠죠. 대구 경북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로봇. 네. 그다음에 충청권은 첨단 과학 분야 이렇게 하고 인력 약성으로 거점 국립대를 여기에 맞춰서 집중 지원한다 그 말이죠. 네. 네,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과기정통부로 넘어가든지. 네, 과기정통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과학기술은 노동 생산성 그리고 자본의 효율성,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경쟁 성장의 토대를 제공하고 인구 감소,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범부처 차원에서 AI는 10조 1천억 원, R&D는 35조 3천억 원 투자 등 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과기정통부는 AI가 5조 1천억 원, R&D는 11조 7천억 원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R&D 혁신과 복원을 통해서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AI 분야 살펴보면 대통령님 방금 말씀 주신 GPU 구매 현황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1.3만 장을 구매하였고 슈퍼컴퓨터로 9,000장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1.5만 장을 추가 구매하면 내년까지 3.7만 장이 이제 확보가 되고 단계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한 5,000장씩 총 5만 장의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AI 시장 생태계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마중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확보를 위한 어떤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AI 고속도로 투자 통해서 기업과 대학이 AI 도입 속도와 범위를 확대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인류 AI 인재 양성과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그리고 4개 지역의 광주, 대구, 전북, 경남의 AX 혁신 거점 조성 등으로 공공, 경제, 사회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등 주요 전략 분야에 AI를 결합해 R&D 혁신 성과도 촉진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와 출연연에 기존의 소규모 R&D 추진 방식에서 대형, 중장기 임무 중심의 출연연 연구 시스템을 개편하여 기술 주도의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R&D 예산 삭감으로 위축된 연구 생태계 회복을 통해서 연구사 중심의 기초 연구를 확대하고 인재 성장 및 유치 패키지를 가동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기정통부는 국가적 AI 대전환, 과기혁신 복원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투자 촉진, 성장과 도약에 기여하며 또한 재정 투자 효과를 신속하게 그리고 확실히 얻을 수 있도록 사전에 기획하는 등 신속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가지고 네. 눈이 따라가지 못하겠네. 이거. 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네.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좀 더 보완할 게 있으면 해주시고.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피지컬 AI하고 잠재 성장률 향상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당에 있을 때 민주당의 AI 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위원장이 누군지 혹시 모르시죠?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정부가 2022년 11월 30일을 놓쳤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전환 모멘트입니다. 챗GPT가 출시된 날인데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잠잤습니다. 23년, 24년, 25년 예산에 GPU 구입 예산 1,00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또 피지컬 AI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과기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 와서 과학기술 수석에게 GPU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퇴짜를 맞고 굉장히 면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야당이 하는 거 하고 야당하고 짜고 무슨 GPU냐 피지컬 AI냐.
결국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계속 이 분야는 잠자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구윤철 부총리께서 그저께 국무회의 통과시킨 예산안 62페이지짜리인데요. 여기에 첫 페이지가 피지컬 AI입니다. 잠재 성장력 확충을 위해서 피지컬 AI 투자 이걸 이제 전략 포인트로 삼으셨는데 구 부총리가 또 마침 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AI 혁명. 준비된 부총리시더라고요. 짜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현철. 이 피지컬 AI 이제 선도 프로젝트가 전북과 경남에 1조 프로젝트로 갔는데 사실은 전북은 산업 불모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전북은 새만금 말고는 희망이 없었는데 대한민국 피지컬 AI를 전북에서 꽃피운다 이래가지고 희망이 지금 가득합니다. 거기는. 갑자기 왜 전북 얘기를? 근데 전북 얘기를 확장해서 이게 성장 잠재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전북에 들어서는 피지컬 AI 테스트 베드, 다크 팩토리하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십만 제조업을 AI 전환, 피지컬 AI를 통해서 이 생산성을 늘리는 그 이제 핵심 거점이 되는 거란 말이죠.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은 내년 예산에 지금 400억, 경남에 400억, 전북에 400억, 전북은 테스트 베드고 경남은 제조 데이터 채굴을 해가지고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건데요. 근데 이게 5개년 계획입니다. 근데 5년 뒤에 이게 중기에 확산해가지고는 이미 AI는 6개월이 한 세대인데 너무 세상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압축해서 좀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400억이 아니라 원래대로 1,500억 좀 국회에서 증액 요구할 텐데 기재부가 그 증액 동의해 주시고 이거는 저 지역 민원이 아니에요. 이거 대한민국 민원입니다. 뭐 약간 국회 냄새가 나는데. 네. 이상입니다. 네네. 저기 기재부 장관님, 기재부 장관 아니고 과기부 장관님, 이 GPU를 15,000장을 추가 구매하면 이제 37,000장이 되는데 이거 운용은 어디서 합니까? 민간 사업자들,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운영을 합니다. 운영은 그러면 관리는 관리도 그 민간 사업자들 맡겨서요? 직접 이렇게 합니다. 어디다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이제 GPU를 운영하고 클러스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점점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우리가 이제 GPU를 확보하는 것도 확보해서 이제 학습하고 서비스 개발하는 데도 쓰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이런 어떤 운영 능력을 키우는 것도 목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GPU를 우리가 구매를 하면 이제 이 GPU를 이제 누군가가 활용을 할 텐데 뭐 연구에다 쓰든지 뭐 기업들이 뭐 빌려서 쓰든지 뭐 등등 할 텐데 이 관리 주체, 운영 주체가 누구냐고요? 어디서? 예, 대통령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민간 정부가 관리 아직은 미정이에요? 예, 민간 사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걸 관리하고 정부는 정부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쓰겠다. 아니 아직은 미정이에요. 네네. 아직은 구매가 완료가 안 된 모양이죠. 예, 전체가 다 되면은 네, AI 미래계획 수석입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매한 이후 그 15,000장 총 37,000장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의 주요 AI 연구개발 그리고 각 학교에서의 R&D 그리고 스타트업들 이런 부분들의 비율을 나눠가지고 운영하는 기본 지침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운영하는 것들은 과기부 장관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험이 있는 민간 기업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치는 어디다 해요? 민간 데이터 센터에 설치를 하고 민간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역은?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정이에요? 네, 내년에 그 어떤 사업 절차를 통해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4개 지역의 인공지능 전환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 그게 광주, 대구, 전북, 경남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 이 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누가? 아무나? 네, 지금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역의 AX 그 혁신 거점 사업을 위해서 각각의 또 테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뭐 AI 인프라, 그리고 이제 경남과 전북은 주로 이제 피지컬 AI, 그리고 대구도 전반적인 AX 확산을 위한 어떤 과제들, 이렇게 과제들이 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아까 뭐 휴머노이드 네, 휴머노이드 과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광주, 대구도 일부 중복된 휴머노이드 과제들이 있지만 전북과 경남이 주로 휴머노이드 중심의 피지컬 AI 과제를 수행을 하고, 대구는 대구 그 특화 그 제가 지금 정확히 좀 제가 기억이 좀 안 납니다만 그 광주는 인프라, 그 대구는 지역 AI 그 확산, 그리고 전북, 경남은 피지컬 AI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북 경남은 정동영 장관께서 말씀하신 거와 관계가 있겠네요. 네, 다른 분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넘어가죠. 대통령님 방금 그 지역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은 조금 보충 설명을 좀 그러세요. 드리면요. 예. 지금 이제 그 지방시도위원회와 관련 부처들 간에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그 5급 3특 전략이 여기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존에는 R&D나 이런 인프라를 지역의 센터나 이런 식으로 갖다 까는 것 중심으로 해왔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는 그렇게만 하지 말자. 관련된 앵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투자하는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인프라와 R&D를 함께 묶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구조로 만들자라고 하고 있고요. 네. 요 4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요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앵커 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그 앵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 실제 효과가 있겠죠. 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행안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의 경제성장 지원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좀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서 좀 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2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지원하고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이뤄냄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공공 AI 전환 또 공공 데이터 개방과 행정 안전 분야 산업 육성을 통해 이 기술 선도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신속한 공공 AX를 통해 국내 AI 시장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기업의 수요가 큰 핵심 공공 데이터를 100개 선정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소관 업무 중 산업진흥과 연관된 분야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소 정보를 드론 로봇 배송 등 신산업과 연계하고 자유표시구역을 추가 지정해서 디지털 5개 광고 산업을 진흥하며 또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을 통해 안전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균형 성장 촉진과 사회 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권역별 특별지자체 설치 지원 등 5극 3특 중심의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 소멸 정도와 수도권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지방재정과 세제를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기업 등 지역기반 사회연대 경제조직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을 확대해서 이미 그 올해 1조 규모 예산 지원이 되는데요. 이번서부터 2차 추경에서 확보된 6천억의 지원부터는 지방 소멸 정도와 또 이 재난 지역에 대한 특별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조 1,50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이것을 30년까지 1조 5천억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발행 규모로는 26년 24조에서 30년 30조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서민 금융기관이자 또 이 공동체 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이 기금 금융 운영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또 마을기업 등 이
다양한 그 지역 기반 이 사회 연대 경제 기관들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등 이 체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명안전 상생의 사회조성 지원을 통해 공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지방 입찰 참가 제한 이 제도를 정착시키고 낙찰자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공 입찰 제도 강화와 함께 지방 공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평가 항목 구체화 등 경영 평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과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조직 인력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재정 투입과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 창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결산까지 단계별 관리 체계를 마련해서 지방재정의 이 불용을 최소화해서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투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편성 단계에서는 시설비 전용 제한 완화, 예비비 통합 편성 등을 통해 효율적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신속 집행 장애 요인을 수시 파악하고 해소하는 등 지방 재정이 제때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부세 산정 등의 이 불용률을 적극 반영하는 등 지방의 자율적 노력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예기치 못한 긴급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제한을 완화하고 중앙투자 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효율화해서 지역 현안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법령 규제 등 걸림돌이 되는 법령 규제 등을 발굴해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을 지원하는 총괄 부처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국가 전체 경제 성장의 촉진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여기 관련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노동부 장관입니다. 그 소비 쿠폰 때문에 소비 여력이 또 좀 살아나고 했는데 이게 반짝 효과로 그쳐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 입장에서는 임금 체불 문제인데요. 임금 체불은 노동자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지만 동네 상권에 또 직격탄됩니다. 임금 체불이 곧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4년도 2조 원을 돌파했는 임금 체불 2조 원이 곧 우리 소비 여력 감소 2조 원과 거의 유사합니다. 조만간 임금 체불 대책, 종합 대책 같이 발표할 텐데요. 올해 처음으로 그 지자체하고 협업해가지고 임금 체불을 강력하게 단속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행안부에서도 여기 공정한 성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 해줘서 감사드리고 지자체와 협업이 노동부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임금 체불 없는 그 지역에 임금 체불 없는 것이 곧 동네 상권 내수 진작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의 일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얘기해서 그런데 그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지금 임금 체불이 제가 어디 통계 자료를 하나 보니까 네. 체불하던 업체가 체불하는 게 70%라고 그래요? 지금 30%의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데 그게 체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불을 했던 데가 또 체불하고 또 체불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님 말씀처럼 산업안전관련 사람 목숨 귀중한 거 알듯이 돈 떼먹으면 안 됩니다. 떼인 돈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악덕 반복되는 데에서는 이제부터 10월 달부터 곧바로 공개하고 명단 공개하고 반의사 불벌죄도 적용시키지 않는 대책이 10월부터 가동될 예정인데요. 그에 더해서 이제 한 번만 반복되더라도 곧바로 공개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그 상습적으로 그런 거는 그거 저도 월급 많이 떼먹게 봤는데 네. 그러면 안 되죠. 그 노예도 아니고 일시고 떼먹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임금 체불을. 그러니까 처벌이 약해서 그래요. 제재가 약해서. 범죄라고 절도라고.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고. 생각해야지. 그것도 다중을 상대로. 인식 조사를 해보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중대 범죄로 사기 다음으로 임금 체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사업자들은 아주 임금 체불에 대해서 낮게 생각합니다. 이 인식부터 바꿔야 되고 사람 목숨 귀중한 거 알아야 되고 일 시켰으면 돈 줘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 반의사 불벌죄니까 그냥
밀린 사람 문제 삼는 사람만 주면 문제 삼지 않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은 안 줘도 그만이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처벌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엄벌하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범을 한다든지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 주고 버틴다든지 그러면 아주 엄벌을 해야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동자 임금부터 먼저 청산하고 네, 하는 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근데 돼요. 은행빚 갚는 걸 제일 먼저 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후불로 밀리고 재산 숨겨놓고 체불되는 경우는 그리고 외국인 엄단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을 네. 외국인 노동자들 체불이 또 많다고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강제 출국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까 네. 일부러 그런다고. 예, 그런 거 있고 또 보면 미등록 노동자들이 또 요구하게 되면 예. 그 임금을 떼먹힌 체불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주고 돈 받을 때까지 뭐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법무부도 신경 좀 써주세요. 그 뭐 걸렸다고 무조건 내쫓지 말고요. 그 사업주들이 그걸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신고 안 돼. 예, 떼먹고 체불된 상태 신고해가지고 강제 출국시키는 게 무슨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노동청에 진정하러 갔을 때 사업주가 거기 미등록 노동자 있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곧 잡아가요? 신고하러 왔다가 출국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기분이 이게 나라 망신을 시켜도 어쨌든 그거 좀 법무부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자 약간 옆으로 샜는데 저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새마을금고 있잖아요. 네네. 이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거의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이게 금융기관이니까 사실상 금융기관이니까 금융위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한테로 위임돼 있잖아요. 그 관리가 위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은 행안부가 이게 전국에 한 수십만 개, 수만 개 되지 않겠어요? 네네, 저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통해서요. 예. 그래서 이거 관리 감독을 하는 것도 포함해서 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 운영을 해야 될 때는 지금-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제 지지난 해에서부터 이 부실 대출이 발생하면서요. 이 금융에 대한 이 지도는 금융위원회와 네. 행안부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요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예. 지방 소멸 정도와 수도권과 거리를 고려해서 재정과 세제 차등 지원하는 거는 제가 여러 차례 지시했던 건데 네, 그렇게 예, 계획을 빨리 세웠습니다. 지표도 빨리 마련하고 네네. 가능하면은 지금 이제 경험을 쌓는 중인데 일종의 규정이나 뭐 지침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준을 빨리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제가 뭘 잘 몰라서 그런데 이불용 채소화가 뭐예요? 내 불용 채소는 알겠는데 이용 채소화예요? 아, 예, 예.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한다. 이용은 예산 항목을 바꿔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네, 네.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없고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보시니까 이 불용이 뭐냐 그럴 수 있어서 이용 그냥 예산 항목 간 이동. 이동을 이제 이용 바꿔 쓰는 걸 말하고 불용은 아예 안 쓰는 걸 말하죠. 예. 그런데 제가 이거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예산을 배정을 받아가 쓰고 남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거 귀찮아 가지고 다 쓰거든요. 남기면 다른 데 쓸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거 검토하고 있어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조건을 전용해라. 완화해주는. 딴 데 예, 쓸 수 있게. 예. 똑같은 행정 목표를 달성하면 아껴 쓰고 남는 재원은 반납이 아니라 딴 데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항목에서 그러니까 시설비는 시설비로 그러니까 네. 시설비를 그 남았다고 인건비나 뭐 운영비 네. 이렇게 쓰지는 못하고 다른 시설비로. 예, 다른 시설비로 옮기는 거는 중앙 정부는 다 허용이 돼 있거든요. 아. 당연히 허락을 받아서 하지만 그 허락만 되면 허용이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게 아직도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승낙을 받아서 할 거면 네. 뭐 다른 꼭 그걸 시설비라고 제한할 필요 있나요? 그 봐서 더 효율적인데 꼭 필요한데 쓰면
그 허용해 줘야 되는데 허용도 못하게 할 필요는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 승인이 아니고요. 예, 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예, 네. 그러면 그 자체에서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다른 용도로 쓰려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라. 받게 하면 예, 그렇게 바꿀 수 그렇게 있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아끼죠. 예. 네, 저는 물어볼 거 다 물어봤습니다. 다른 분들 네, 대통령 제가 그 네네. 지역에서 한 1년 있어 보니까요. 네. 지역은 자기 고유 발전 사업을 하겠다는 목표가 하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 지역은 뭐로 하겠다 이렇게 돼야지만 그래서 저는 행안부 장관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광역 지방시대위원회하고 광역 같으면은 예를 들어 전남도 같으면 전남도는 에너지라고 정해졌으니까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해오면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데 에너지가 아니면은 가능하면 좀 이렇게 지원을 안 해야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고 또 전남 내에서 한평군 같으면 한평군은 한 개 정도 해가 우리는 뭘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시도위원회가 조정해주고 또 중앙이 또 중앙정책하고 맞춰주면은 거기다가 저희들이 예측 가능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하고 공모사업 다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이 뭐를 발전시키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많이 따오는데 이게 불이 안 붙는 그런 상황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맞는 지적이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전국 타운홀 미팅 다니면서도 제가 앞으로 계속 물어볼 건데 그걸 물어볼 거예요. 여기 뭘 할 거냐? 이 지역의 특성은 뭐고 여기 주력하는 게 뭐냐? 이거 계속 물어보는데 아마 연습들을 좀 하고 계실 것 같긴 해요. 그 대통령 말씀해가 딱 답변한 그것만 지원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 근데 그 말이 그 행안부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이걸 보시는 우리 지방정부 책임자들도 사실 그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은 뭐고 이걸 정부와 협업해서 여기 집중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그냥 똑같은 거냐 전국에 물 뿌리듯이 뿌려버리면 사실 재정이 비효율적이거든요. 예,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지역 특화 전략을 세운 경우에 그러니까 자율 계정으로 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특화 그 항목을 반드시 정하게 될 겁니다. 네. 너희들이 아니고 님들께서. 네네. 지금 그 자율 계정을 늘리는 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3조 몇 조에서 10조로 늘렸잖아요. 네. 늘렸는데 이제 메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판 안에서만 쓸 수 있는데 이걸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현금으로 배정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걸 잘 쓰려면 인건비나 이런 데 날리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데도 잘 써야 되겠죠. 네.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예. 네. 그 행안부의 지금 발표 내용 중에서 6페이지 지역 자율성 제고 항목에서 지방 규제 사업 추진 저해 법령 규제 적극 해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방의 조례 정비 사업도 사실은 법제처에서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 법제처에서 지방 주로 이제 광역으로 한 10여 명 정도 파견이 나가서 지방의 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아마 행안부에서 지방 업무는 행안부 업무라는 이유로 해서 그 부분을 줄이고 지금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행안부의 이유인즉 그동안에 이제 지원을 했으면 지자체도 정비 역량이 이제 있을 거 아니냐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담당하는 그 사람들을 자꾸 바뀌고 크게 관심을 안 둬서 그런지 그리고 법제 업무가 워낙에 전문화된 업무이다 보니까 실제로 법령 정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조례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법제처에서도 지금 그 새 정부 맞춰갖고 그 성장 특히 이제 그 국민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시기에 벗어난 그런 불합리한 규제 법령들을 정비하는 그런 TF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법제처에 이제 전문 인력들이 있고 하니까 지방에도 종전과 같이 파견이 돼서 지방의 조례 정비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지방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방 규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이제 그 규제 해소를 위한 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법제처에서도 이 저 위원을 좀 보내주시면 같이 논의를 하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규제혁신위원회에 같이 예. 다른 분 얘기 없어요? 네, 저 문체부 장관입니다. 네. 네. 그 지방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국비도 써야 되고 지방 재정도 써야 되지만 또 하나는 다른 곳에서 사는 님들께서 오셔서 돈을 좀 써주면 이게 또 크게 도움이 더 많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산업 활성화. 예. 네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문체부에서 기획을 해서 넘겨주세요. 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 재밌는 거 꽤 많던데 저기 제가 언제더라 선거 때 한번 갔었던 데인데 그 동네에 와서 쓴 돈의 몇 %를 지역 화폐로 돌려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준 게 아니죠. 그 동네 안 쓰면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강진이었죠. 예. 어쨌든 강진은 뭐 볼거리도 많기도 한데 하여튼 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아이템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나라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외국인 한 명이 관광을 들어오면 평균 200만 원 이상 쓰고 가시거든요. 그럼 500만 명이 들어오면 10조 원을 쓰는 겁니다. 네. 그만큼의 어떤 새로운 자금이 우리 쪽에 뿌려지는 효과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나라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힘을 써야 되고 각 지역도 또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그러게요.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 연간 900만 명이 가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300만 명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일본에 가면 동경 뭐 이런 데만 가는 게 아니고 지방을 간다 그래요, 주로. 그래서 갔던데 또 가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지방을 간다는데 우리도 사실은 지방 관광 수요를 좀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그 일본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는 김포공항과 인천밖에 안 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일본 가는 비행기는 26개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역 관광이 활성화돼 있다는 얘기고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한국과 일본이 비슷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지금은 더블 스코어입니다. 우리가 올해 2천만 정도 세 배, 들어올 세 배. 걸로 예상하는데 일본은 4천만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천만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만이 더 들어오면 10조 원의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일본을 따라잡으면 그러니까 40조 그렇게 원의 효과가 있어요. 만들어야 되는데 바가지를 자꾸 씌운다고. 네, 그 부분은 같이 지금 많이 예, 그 부산 바가지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부산 바가지는 제가 그러니까 바가지보다 우선 그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자체들과 그런 그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면 그런 이 기금 지원하는데 많이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생활 인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그 관광 인구라든가 또 이 방문 인구 이런 분들을 전부 그러니까 생활 인구로 파악해서 이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그 아까 말씀 주신 이 여러 가지 중에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 고투 트래블 같은 정책도 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지방 관광 활성화는 정말로 중요한데 예를 들면 물질 수출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훨씬 뛰어나잖아요. 더구나 최근에 이제 한류 덕분에 한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내국인들의 해외 관광도 많이 늘어나지만 내국인들이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 제일 장애 요인이 그 자영업자들 가끔씩 사고 나가지고 근데 강원도 어디도 또 그래가지고 한참 그래도 타격이 엄청난 모양이던데 그 바가지 씌우는 거 어떻게 좀 단속할 방법 없어요? 그 좀 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나는 뭐 비싸게 받을래. 뭐 이렇게 한 방법이 없나요? 지금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거기도 무슨 해삼을 어떻게 했다고 막 난리가 났던데 그런 거를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우선은 이제 이 각 그 상권의 상권 활성화 재단이라든가 또는 이 상인 연합회 이런 데에서 좀 자율 규제를 하는 것을 유도해 보도록.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 뭐 사소한 거 그거 조금 어떻게 이익을 더 얻으려다가 그냥 치명적 타격을 입는데 요즘은 과거하고 달라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걸로 공개를 하면 그게 막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치명적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역 얘기가 좀 그러긴 한데 사실 이게 문제가 돼서 어제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자율적 사항이라고 방치할 일인가?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데 그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나 비싸게 뭐 받겠다는데 네가 어쩔래 이렇게 나오면 그만인가요? 그거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강원도 어디 지역은 그걸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또 일이 벌어지니까 아예 그냥 쑥대밭이 돼버린 모양이더라고요. 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피해를 주변에 입히거든요. 그 사람 한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그걸 좀 연구를 해서 대기체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부 장관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이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관광산업이 상당히 큰데 한번 어떻게 할지 한번 연구 많이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얘기 없으면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산업부. 성장의 가장 큰 축인 산업과 통상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를 뒷받침해온 에너지 분야의 주무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할 때는 한 4가지 정도의 변수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추월에 따른 어떻게 하면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AI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성장 산업을 어떻게 재편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미국 관세에서 보시다시피 이 급변하는 무역 질서 재편에 어떻게 대응하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 네 번째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춰 저출산 고령화에 맞춰서 생산성을 어떻게 올려갈 것인가. 4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저희 준비를 했습니다. 26년도 저희 산업부 예산은 13.9조 원이며 말씀드린 분야 특히 이제 첨단 산업, 지역 성장, 통상 및 수출, 재생에너지 4대 분야에 집중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첨단 산업 관련해서는 첫째는 초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 전반에 이를 통한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장 창출을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가가 저희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을 마중물 삼아 첨단 산업의 기술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초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1.6조 원 정도의 정부 투자를 예산을 마련했는데 이를 마중물 삼아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여 첨단 분야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조 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기간에 상용화가 가능한 AI 응용 제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입니다. 수출 의존형 경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의 성장이 필수 불가결하고 절박합니다.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도, 규제 완화, 금융 등의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아리백 산단을 위한 특별법을 금년 내에 제정을 하고 이와 연관된 인프라 구축과 투자 유치에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확대해 기업의 지방투자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성장의 여지가 큰 낙후 지역은 기업당 지원 한도를 200억에서 300억, 50% 기재부에서 많이 협조해 주었습니다. 균형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 성장은 산업부만의 몫이 아니라 향안부, 기재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한 몸처럼 움직여서 성장에 나가도 될까 말까한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과를 내야 우리가 수출 의존형 경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역 질서 재편에 따른 내용입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 내용은 우리에게 리스크이자 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한미 조선협력 지원 산업을 신설하여 조선업과 우리 경제의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면서 아울러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0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 공급과 마케팅, 물류 등 수출 지원대 확대하여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와 함께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과 수출의 산업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HVDC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차세대 전력망 실증 지원을 통해 전력 신산업을 창출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우리 산업이 근원적인 경쟁력을 갖춰 현재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 성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다른 부처들도. 예, 통상교섭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상 측면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이제 해외 시장에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우리가 한미 협상하면서 교훈을 얻었던 거는 이 글로벌 통상 질서가 근본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미국 시장을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또 시장 다변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급선무를 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가장 좀 그 시장 다변화의 잠재성이 높은 데는 그 아세안과 인도, 즉 신남방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숫자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지금 어제 발표된 8월 수출을 보면 미국과 중국은 우리가 이제 수출이 줄어들었는데 아세안은 11.9%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저 수출한 게 그 지난달에 110억 불인데 아세안에 수출한 게 109불입니다. 그래 109억 불. 그래서 거의 지금 중국의 그 버금가는 그런 수준으로 갔는데 이게 사실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2024년도 우리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비중이 중국이 19.5% 그리고 미국이 18.7%인데 우리가 아세안과 인도를 합치면 19.4% 거의 중국의 그 버금가는 그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하는 것도 2014년부터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에 투자하는 게 중국에 투자하는 거를 능가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들이 그 아세안에 투자하는 게 중국 투자하는 거에 6배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신남방 정책이 추진이 되면서 좀 이제 성과를 냈었는데 이게 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 새 정부에서는 이 신남방 2.0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전략적으로 그 단기적으로 미중의 어떤 그 통상 마찰을 우리가 좀 이 어떤 그 다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앞으로 좀 뭐 CPTPP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검토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지적이고요. 저도 그 얘기 한번 하고 싶었는데 이 수출 다변화, 지역 다변화,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원 항목 중에 수출 금융 있잖아요. 수출 금융에 대한 수요가 많죠. 근데 그걸 우리가 다 감당을 못 해주는 상황이죠. 남거나 그러진 않죠. 좀 어때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수출 금융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걸 다 커버하지는 못하는 상태라서 경쟁이 있죠. 만약 그러면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던데 이번에 미국이 관세 가지고 저렇게 압박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물론 뭐 불가피한 면도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면 수출 국가 다변화에 좀 주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아마 관련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수출 국가 개발이나 수출 품목 개발을 좀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거나 아니면 아예 우선 지원하거나 아니 요거는 좀 검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요즘 유행하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뭐 글로벌 뭐 어쩌고
사우스가 그쪽에 수출에 좀 더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금융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좀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네, 제가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특히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 금융 부분에 큰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봉사를 이번에도 저희가 무역 금융 통해서 한 무역보험이 한 270조 원 정도 공급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어떤 자체 신용이 있기 때문에 해 나갈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중소기업들과 중견기업들이 수출기업화해 나가는데 특히 우리 수출입은행 그리고 모의공사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특히 조금 전에 우리 통상본부장이 말씀하신 글로벌 사우스 분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류 역풍이 불면서 그런 분야에 대한 굉장히 많은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특히 이제 예산에도 반영이 됐지만은 그런 분야가 미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이 수출 산업화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 특히 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지원도 좀 강화하고 특히 이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 외교 공관들 역할을 수출 첨단 교두보처럼 운영해 보는 것도 수출 지금 수출 기업들 지원하는 기관들이 지금 코트라, 그다음에 외교관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해외 대사관이나 뭐 영사관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제3세계나 이런 데는. 저희 기업에 있으면서 지금 우리 외교부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사관님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임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대사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신 분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은 도움도 많이 받는데 또 어떤 대사님들은 이쪽 분야보다는 또 이제 다른 쪽에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은 전혀 이게 협조가 안 되는 분야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님께도 이런 분야에도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외교 해외 공관장들을 완전히 거의 새로 임명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 그다음에 기업 진출, 문화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주로는 할 생각인데 추천도 좀 해보세요. 네, 대통령 우선 어제 이제 공관이 K컬처와 K무역이라든지 산업 지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시를 전부 내려 보내면서 담당관을 하나씩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지만은 누군가 포컬 포인트가 돼서 문화는 대사관에서 누구를 통하면 된다. 그리고 기업 지원은 누가 한다.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하셨네요. 예, 대통령 아침에 그 ODA도 말씀하셨고요. 여러 가지 정책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경제부처, 외교, 문화 이런 데까지 다 종합해서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한번 수출 전략 회의를 한번 조직하겠습니다. ODA도 좀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쪽으로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연간 뭐 5, 6조 원씩 막 쓰는데. 네, 그다음 더 질문 없으면 넘어가죠. 네, 넘어가십시오. 국토부. 예, 국토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62.5조 원이고요. 이 중에서 특히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 SOC 부분인데요. 올해 대비 1.4조 원이 증가해서 약 21조 원입니다. 크게 건설과 안전 분야를 나누는데요. 건설 관련해서는 철도, 도로, 공항 해서 8조 5조 원이 반영되었고 이제 지역 경기 침체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 아파트 지방 미분양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약 5천억을 추가 투입해서 내년까지 총 8,000호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방 SOC 뉴딜과 같은 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마련과 재정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국정 최우선 과제로 되고 있는 국민 안전 확보도 위해서 공항, 철도 등 교통 시설 개선과 싱크홀 예방 등 해서 안전 분야에도 약 6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교통부 예산이 실제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SOC 70% 포함해서 전체 60% 이상의 상반기 집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직접 제가 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국토교통 분야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이번에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한 건설 경기를 플러스 성장률로 반등시켜서 GDP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차 사업이라든가 또 관련 사업들은 좀 업계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이번 9월, 10월 준비해서 10월 달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 경제 성장에서 그 건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예. 근데 유발 효과도 건설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원래 교육이 제일 크다고 내가 들었는데 아닌가 봐요. 후방 유발 효과는 그 건설 부분도 큽니다. 그건 인력에다가 또 자재 들어오고 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가 어디서 잘못 봤나? 교육 부문 지출이 다른 건가? 근데 이게 최근에 산업재해 문제 때문에 산업재해 단속이나 예방 강조하고 체불임금 뭐 또 건설 하도급 이런 거 문제 삼았더니 이게 뭐 건설 경기를 줄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봐요. 예, 일부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 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어제 그 업계 일반 그 건설 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이 시기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전체적인 좀 점검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실제 업계에서 뭔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해결하게 되게 얘기를 했거든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을 하게 돼 있죠. 현재 법에. 아닌가요? 그렇다고 여기서 봤는데. 예,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예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벌 배상 예, 예. 3배인가 5배인가? 예, 정확한 배수까지는 제가 알지만 3배 또는 5배 예 되어 있습니다. 3배예요? 근데 징벌 배상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징벌 배상 대상을 중대재해 대상을 좀 확대해서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그 징벌 배상을 범위를 좀 넓히는 건 어떠세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로 할 건지. 예. 자관에 이게 요즘부터 제가 계속 매일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떨어지거나 또 뭐 저기 뻔히 폐쇄 공간에 들어가면 질식사 계속 보도 나오는데 그 안전장구 없이 폐쇄 공간 들어가서 질식 사망하거나 이게 계속 발생해요. 네, 최근에 순천에서도 또. 네,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그 보면 조금만 조심하면은 다 피할 수 있는 사고들이 많던데. 네.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깁니까? 위험하면은 위험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시설하고 안전대 착용하고 방지시설 하고 작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그런데 그냥 하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 네,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10월 1일부터는 사고가 안 나더라도 조치 안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의규 처리하도록 시행할 방침입니다. 징역 5년 이하 처벌이라면서요?
원래 사망 사고 나면 7년까지도. 그것도 법 개정을 좀 해가지고 처벌하는 게 너무 오래 시간 걸리니까 작업 안전 시설 법정 요건 안 갖추고 작업하다 걸리면 과징금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빠르고. 그래서 과징금 매출액의 3% 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고 안 나도. 사고 안 났을 때 말고 사고 났을 때는. 사고 나는 건 사고 났을 때. 네. 사고 안 났을 때에도 과징금. 형사처벌보다는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거든요. 뭐 벌금 해봐야 300만 원 낸다는데 그 하나만은 그 괜히 비용이 더 들고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해봐야 맨날 벌금이라면서요. 300만 원, 500만 원 벌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고 안 나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라든지 하는데 그거는 계속 건건마다 계속, 예, 건건마다. 근데 그 규정 개정을 좀 검토해 보세요. 네. 그래서 안 하면 이거 큰일 나는구나. 추락 사고는 진짜 아끼는 비용 곱하기 몇 배 이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추락 방지 시설 안 해서 떨어지면 죽고 뭐 이러잖아요. 이거 추락 방지 시설이 드는 비용 곱하기 몇 배, 또는 매출의 몇 배, 또는 금액의 몇 배 중에서 높은 거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안전 비용 곱하기 몇 배. 뭐 여하튼 그런 연구를 좀 해보세요. 지금은 제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동안에. 그다음 건설 하도급 단속하니까 그것도 뭐 불만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 하도급이 모든 문제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부실공사, 산재, 체불임금, 자꾸 하도급 되면서. 구조는 똑같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건 인식을 바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님하고 지금 8월 11일부터 합동 단속하는데 장관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나가 건설 현장에 직접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 같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두 분이 같이 가면 2배로 발견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다라는 걸 홍보는 해야 되니까. 불법 하도급은 반드시 근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 쉽지 않더라고. 네,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죠. 네, 중기부. 네, 중기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받아서 제일 먼저 좀 항목들 조정하고 지출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1.6조 원이 늘어난 16.8조 원으로 집행이 됐지만 항목들을 조정을 해서 좀 더 크게 쓰이고 성장에 쓰이는 부분들 그리고 소상공인의 회복에 쓰이는 예산들로 키워드를 잡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업 벤처 분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딥테크 쪽으로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하는 데 집중해서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벤처 투자 시장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태펀드 출자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중에 50% 이상을 유니콘 육성을 위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업을 했다가 다시 재기하려는 제도전 펀드 부분에 예산을 좀 대폭 늘렸습니다. 2026년에는 2천억 조성하고 그리고 벤처들의 회수 시장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 업계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와 M&A 쪽에서의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벤처 쪽 우선 주요 과제들로 봤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지원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인력 고용을 하고 있고 또 제조업 쪽에 많은 부분이 있어서 중소제조기업의 DX AX 대전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을 잡았습니다.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변화된 데이터,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으로 변화된 업체들을 보면 중소기업인데 생산성이 35% 늘어나고 산재율도 20% 정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면 중소기업들에 가서 일하기 힘들다. 공장에 대한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관련된 부분은 산업부랑 협업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R&D 부분도 역대 최대 규모로 2.2조 원 투입했고요. 이 부분은 시장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쪽에 집중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높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수출 부분이 중소기업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K뷰티는 뭐 정말 정부가 일부 그냥 예산 한 6천억 정도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들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규제 관련된 거 풀어준 것만으로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아까 오전 이제
어제 부총리 주재하셨던 경제장관 회의에서도 잠깐 수출국 다변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화장품은 미국보다 EU가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EU 쪽의 각 나라별로 규제 상황들과 업체들이 가장 원하는 건 그 나라별 규제 상황 그리고 물류 관련된 지원들 관련된 부분들 이런 몇 가지들이 있어서 그리고 소비재 상품들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 지난번 말씀하신 역직구 외에 온라인 수출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부분들도 지금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1조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품목들이 화장품, 의류, 그다음에 완구 이런 가벼운 물건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를 좀 봐서 관세청하고 좀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고 이 중에 상위 기업 중에 일본, 중국, 미국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나라들이지만 영국과 네덜란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중소기업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EU와 부분에서 봐야 할 거라고 보이고요. 제가 유럽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그 공관들이 많이 하시는 문화원과의 협력, 문화원에서 영화 상영제 했을 때 외국 분들 오시는 거, 그리고 대사관에서 그 관련된 K-푸드나 K-뷰티 관련된 페스티벌 좀 열어주시고 그리고 막걸리 소개하는 행사 이런 거 크고 작게 많이 하실수록 외국인들이 직접 와서 많이 오시고 그걸 통해 또 국내 여행까지 오시는 이런 부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관련 부처들이랑 협업해서 중소기업 상품들이 소개되는 판촉 행사 같은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부분에서는 그 경영안전 바우처를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들은 폐업의 전후로 폐업을 결심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1.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금융에 그 이자 내고 하는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으셔서 폐업도 좀 빨리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예산 좀 늘리고 그리고 재기도전 관련된 사업 예산으로 좀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9월 동행축제 진행 중인데요. 다 보시는 분들 전국에 144개 행사가 열리니까 모두 가셔서 좀 중소상공인들의 물건들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행축제가 하고 온누리 상품권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대표적인 소비진작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올해 한 1조 정도의 추가 판매 매출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소비진작 행사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상점들과 모두 다 공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큰 판촉 행사와 축제로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표 기업 관련해서는 뭐 계속 말씀들 주셨는데 5국 3특 중심의 지역 창업 허브 특히 중소기업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보면 50% 정도가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지원할 건지는 그 지역시대 위원장님하고도 좀 상의 드리고 그리고 지역 창업 허브를 지금 있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걸 좀 종합적으로 해서 지역 창업 허브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을 집중하는 것이 지역 창업 쪽에서 중기부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하고 기술탈취 근절 부분들은 좀 집중해서 현장에 안착하도록 해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환경 속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장 간담회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중소기업 중기부가 집행하고 있는 많은 지원 사업들이 많지만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올해 중기부 자체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변화 과제는 정책의 전달 차계와 사용자 중심의 용어들 그리고 서류 간소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의 AI 활용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해서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하고 내수 활성화하고 중소기업들이 강한 중소기업이 되도록 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준비는 못했지만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1인 사업자의 증가합니다. 1인 사업자가 지금 22년 기준으로 해서 614만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요새 1인 사업자들은 사업자인지 고용자인지도 이제 계속 고용부 장관님하고도 말씀드리지만 또 하나는 플랫폼 노동자의 상황이기도 하고 왜 1인 사업자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지 2022년의 데이터만 봐도 이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상의 드리고 본 다음에 세부 안들을 다시 보고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주말에 그 소상공인 대회 갔었는데 중소기업도 소상공인도 모두 다 업주분들이 우리가 이제 너무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60이 넘어가니 이 부분에 대한 승계와 그다음에 M&A 부분 또 소상공인들도 모두 같은 문제 속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일본 쪽의 관련 부처들과 좀 정책적인 협력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부처 의견 있으면 네, 말씀하십시오. 예, 식약처장 말씀하시죠. 제가 먼저 하세요. 예. 지금 그 장관님께서 K뷰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K뷰티가 지금 176개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이제 화장품 업계들을 만났는데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에서 지금 큰 업체나 작은 업체나 다 규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고 또 하나는 176개국 들어갈 때 통관 정보가 다 서로 제각각이라서 관세청에서 좀 통관 정보 같은 걸 좀 알려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법령도 다르고 규제도 다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K뷰티는 한 부처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식약처, 중기부, 산업부, 법제처 또 관세청 이렇게 해서 좀 원팀으로 K뷰티 수출 지원 다부처 협의체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같이 각 그 사업체들이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좀 구상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것만 제가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하여튼 이게 원스톱 서비스를 최대로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인 입장에서는 창구가 막 여러 개 있는데 다 일일이 쫓아달라면 이거 좀 짜증날 정도인데 지금 기술 탈취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중기부 차관 중심으로 해서 원스톱 지원센터 만드는 방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 부처가 보이고 그 사업자들은 어디 가서 누구와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정보도 지금까지 저희가 수출 정보를 중기중앙회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전달해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타트업들은 우리는 중기중앙회랑 연결이 좀 안 돼서 정보가 잘 안 왔다. 그래서 수출 정보도 저희가 중기부가 지금 관여되어 있는 여러 협회들의 동시에 다 같이 한꺼번에 드리는 방안. 그래서 이거 원래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부에 관할하는 어떤 기업의 수출 문제라고 하면 사실 그거를 중소기업을 관할하는 데는 주로는 중소기업부니까 중소기업의 누군가가 다른 부처의 것들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처리해 주면 되거든요. 이게 해당 공무원은 귀찮을 텐데 정부 역량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총량으로 따지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정부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걸 따로 처리하면 다 처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행정 역량이 낭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행정개혁 이 부분은 우리 정부의 행정개혁은 어디가 담당해요? 행안부가 합니까? 행정개혁은 누가 담당하지? 어느 부처가 담당해요? 예를 들면 시스템을 고치거나 뭐 이런 거. 장관. 네, 행안부 장관 잠시 나갔는데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들을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을 해야 돼. 그래서 다른 부처 갔다 오세요 할 게 아니고 자기가 해주면 되죠. 지금 중소기업 그 관련된 이제 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기진흥공단이 이제 저희 부처에 있으니까 한번 그 방안들 마련. 네, 이거는 모든 부처가 다 똑같은데 어쨌든 국민들이 그냥 한 군데 가서 얘기하면 거기서 다 알아서 다른 부처 얘기까지 다 그럼 모아서 처리해 주는 게 그게 요즘 같은 이 디지털 세상에서 그 네가 다 알아봐라. 그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요거를 정책 과제로 해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에 도입하는 걸로. 예를 들면 인허가도 나 한 군데 하면 나머지 뭐 협업할 부분은 다 거기서 모아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정리를 해줘야지. 이거 해봐라 저거 해라 이러다 막 1년씩 걸리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 저 AI 수석도 좀 신경 써서 시스템을 만드는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요거는 행안부에서 별도로 이거에 대한 기본적 기획을 좀 해봐 주세요. 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시고 또한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이 1.1조 원이면은 이걸로 최종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펀드 최대 규모는 얼마예요? 지금 매번 다르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21년에 80% 그러니까 저희가 출자를 하고 나면 80% 정도가 5배 정도 승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최대고 지금 현재 한 서너 배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걸로 치면 너무 적지 않아요? 적다는 건 1.1조가 적다고 네. 말씀. 그래서 이제 올해가 1.1조고요. 지금 이제 연기금이나 뭐 퇴직 그 연금이나 관련된 부분들 계속 협조 요청 드리면서 그리고 저희 부처만 1.1조고 올해 타 부처가 출자하시는 것까지 다 합치면 2.0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재정으로 이거는 펀드로 하면 돈이 남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건 세금으로 거둔 거니까 이걸 굳이 남길 필요가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일종의 후순위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손실을 이거 우리가 먼저 분담한다. 지금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자고 하고 이제 협의를 드리고 있는 그래요? 중이고, 네. 우리가 이걸 20% 예를 들면 5배라고 하면 20% 손해 봐도 본전이잖아요. 네네. 민간 입장에서는 네. 그럼 매우 안전한 펀드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펀드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 펀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 동등한 조건으로 하는 게 기본 개념이긴 한데 네. 공공 분야에서 꼭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뭐? 예, 금융위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후순위에 자금을 넣어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 모태펀드는 이제 2천억 넣으면은 1조 해서 5배고 저희 이제 금융위 쪽은 조금 더 그 초기가 아니고 또 성장 기업에 가면 저희는 한 10배 정도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10% 투자를 하면 90% 민간에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펀드의 기본 개념은 공공이 투자하니까 저긴 믿을만하겠지라고 해서 민간이 들어오는 구조 아니잖아요. 예. 그거 말고 제가 말하기는 이걸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10%는 우리가 우선 손실을 감당해 주겠다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지금 그 들어오는 그 자금을 이제 순위를 바꾸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순위로 받쳐주는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위험한 영역에 지금 모태펀드는 사실 지난 20년간 운영하면서 8%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리고 많이 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최근 5년간에는 10% 이상 나고 있어서 사실은 어떤 그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 그 기금 중에서 보면 실적이 민간에 준하게 좋다고. 그러니까 저도 경기도에 모태펀드가 좀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뭐 15%씩 수익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고르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거기 들어가 있는 기업이 엑시시 잘 됐을 때는 그게 크게 한번 튀는 거여서 엑시 시장 얘기를 계속해서 업체들이 회수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기업들이 유니콘이 많이 나오면 그들이 한번 IPO 가서 나오는 걸로 전체의 그 펀드 수익이 좋아지는 이런 구조들인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유니콘 숫자가 적다고는 하시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 초기 투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마중물로 모태펀드는 계속 가고 그리고 이제 걱정하시는 그 연기금이나 퇴직연금 굉장히 걱정 많으시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후순위 출자하는 형태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쪽 그 연기금 풀에서 첫 번째 이제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00억, 200억씩 해가지고 저희가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쪽에 그 교포들 자금도 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외국 그 VC들도 좀 한국 업체들 대상으로 투자하고 싶다는 얘기들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은 그 뭐 기술 경쟁 시대인데. 또 위험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민간이 하기는 많이 망설여지지만 공공에서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해 주면 훨씬 투자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성장 정책위에 안정적인 이런 재정의 운용, 민간 자금의 운용으로는 저희가 이거 따라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모험 자본, 인내 자본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기법들은 재정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그러니까. 금융에서 10배, 뭐 20배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적 금융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기관들이 그 예대 마진이 아니라 어쨌든 투자를 통해서 좀 사업을 하도록 바꿔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일단 재정 분야에서 위험 감수를 좀 더 모범적으로 해주면 더 좋겠다. 우리는 돈을 잘 쓰는 게 능력이잖아요. 돈 아끼는 게 능력이 아니고. 예, 대통령 너무 많이 안 주셔도 적당하게만 주시면은 저희가 적당하게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 저희는 재정을 최소화시키면서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모태펀드 운영할 때요. 네. 적어도 1조 1000 같으면은 이거 비율을 25%부터 50% 가든 제가 그 자펀드 구성할 때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네. 자펀드 구성할 때 받은 사람들이 재정이 20% 들어가더라도 자기 80% 돈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20%를 아니 그냥 매장에 깔아준다든지 이거는 손실 나더라도 정부 하겠다. 그 대신에 우선 부담해주겠다고 하는 게. 이런 예선 조건에 우선 투자해라 해서 1조 1000억 중에서 2,500원 뭐 그렇게 운영하다는 그거는 중기부에서 설계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이게 좀 제 최종적인 얘기는 네. 너무 적다 그 말이에요. 네. 대통령 그 이제 그 전체의 구조를 보면 이제 모태는 한자가 모자를 쓰기 때문에 초기 기업을 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한 50억, 100억짜리를 양성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국가적으로 비교하면 결코 작은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돈이 어디 필요하냐면 R&D나 기술 투자를 하려면 500억, 1000억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금을 지금 해외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고 오히려 이 모태를 기초로 한 스케일업 성장하는 그런 1000억, 20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자금이 지금 대한민국에 없기 그거 때문에 하려면 뭐가 필요한데요? 그건 저희 이제 금융위에서 그런 그 모태는 초기, 금융위는 아까 레버리지가 중기부는 5배지 않습니까? 저희는 한 10배, 15배를 일으키는 규모가 더 큰 자금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재정이 조금만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은행들 그다음에 연기금들 이런 자금을 받아서 근데 지금 그 재정이 없다는 거예요? 재정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 얼마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예산 딸 때마다 한 1000억, 2000억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늘리면 돼요? 그 많이 안 늘려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얼마 부르세요. 많이 주시면 더 좋은데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한 2, 3천억이든 한 5천억이든 하면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거기에 맞춰서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별도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 이미 내긴 했지만 필요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면 되니까요. 그 금액 한번 말씀. 자 먼저 금액을 말씀을 좀 먼저 하세요 그럼.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중기부 장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성장하는 스케일업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온 벤처 자금이 나가는 해수 시장을 이제 양성해야 되는데 그런 펀드를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금융위가 이제 설계한 거는 재정에 도움 없이 한 2조 원 정도를 저희가 하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재정이 뭐 한 5천억만 넣어주면은 훨씬 큰 규모의 훨씬 큰 얼마? 제가 보기에는 저희 한 10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천 정도 할 수 있다. 예. 그러면은 그만큼 사실은 새로운 투자가 뭘 대체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투자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소화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좀 고민을 좀 해보시죠. 어쨌든 기업들한테 좀 투자자, 벤처 사업자들한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모태펀드에도 여러 가지 규정과 그 제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스타트업들에서 성장이 좀 된 어저께 그저께 업스테이지 대표를 만나보면 본인도 이제는 좀 1000억쯤 받고 싶은데 국내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규정 속에 있다. 그래서 해외 VC들이 들어올 때는 한국에서 이제 한국 모태나 이런 한국 VC들이 펀드들이 같이 매칭할 수 있는 기준들 같은 것들이 좀
더 조정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긴 했는데요. 사항들을 한번 좀 부총리께 상의도 네. 좀 드리고 해서 내용들 상의 드려가지고 방안 좀 이게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일단은 이제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모태펀드든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아니 금융기관들이 하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거의 안 하긴 하지만 원래 금융기관들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은, 민간 개인들은 이런 데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엔젤이라고 해서 엔젤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엔젤 투자자라는 자격을 별도로 가져야 하는 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민간에서 투자하려면 무섭잖아요. 원금 날리지 않을까. 그거를 보장을 해주는, 재정이 그걸 보장을 해준다든지 일정 정도를, 그렇게 하면 공포감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민간 개인들도 투자할 기회가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제 한국에 지금 생각보다 돈이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와 제대로 된 성과를 내면은 소위 말하는 전문 투자자 내지 그러니까 재산이 좀 많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걸 길을 열어주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세제 지원이나 이런 후순위 바치는 거는 그 최소한으로 일단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만 이렇게 늦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설계를 하면 많은 자금이 조금 더 미래 생산 이런 쪽으로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중소기업부이기보다는 이제 사실 금융위 소관일 가능성이 많은데 요새 금융위가 열일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번 잘 구상해 보시죠 그러면. 네. 전에 저 중소기업 관련해서 재외 국민들 중에 소상공인들이 꽤 있고 그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하시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역직구 시장 그 좀 넓히는 거 요거는 누가 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역직구 시장이 너무 우리는 위축돼 있다. 이거 좀 키워야 된다라고 그때 얘기했는데 이건 어느 부처가 담당합니까? 예, 저희 국무조정실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네. 그 관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장이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역직구 분야에 있어서 외국에서 저희가 사는 건 굉장히 많은데 나가는 게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팀 모아가지고 연구 중이에요. 예, 연구. 어느 부처가 할지는 아직 미정이고. 예, 뭐 부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연구하시면 안 돼요.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아마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한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자체를 이제 광고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연구해 봐야 되고 결국은 이제 한류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전에 우리 그 대규모 국가 단위 할인 축제 같은 거 한번 해보자고 얘기했잖아요. 할인 축제. 광군제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 딴 데다 얘기했나? 여기서 얘기 안 했어요? 어딘가에 얘기했는데. 네, 대통령 제가 저 중기부하고 금융위하고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말씀하시는 게 전체를 모태 초기 단계, 그다음에 성장 금융 단계, 그다음에 역직구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제가 중심이 돼서 한번 대책을 한번. 네, 이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연간 연례 행사로 우리도 할인 축제 같은 거 한번 해보자. 잘 안 팔리는 거 한번 대규모 할인해서 한번 팔고 그러면 연간 일정 시기에는 소비 진작이 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던데요. 지금 하고 있는 동행 축제가 1년에 3번 정도 열고 있고 이걸 통해 이제 지금 그 작년에 한 2조 정도 매출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한인 축제는 이제 글로벌하게 외부까지 다 말씀하시죠. 네, 좀 국가 단위로 그게 10월쯤인가 뭐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산자부가 하고 있는 페스타도 또 있고 여러 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문화부도 있고 여러 형태들의 축제들이 많은데 좀 브랜드를 하나로 가서 그러니까 한국 상품 몰아야지 좀 이런 부분들이 힘을 받지 않을까. 그걸 통합 기획을 해가지고 연간 가을에 한번 모으든지 그 기업들 사정이 있을 테니까
좀 재고 처분도 좀 하고 싸게 좀 그럴 수 있는 대규모 할인 국가 단위 할인 축제 이런 걸 한번 조금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건 저희가 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부가 네. 해보실래? 네. 그러면 요거를 이 기존에 있는 거 다 파악하고 필요하면은 그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소비 쿠폰을 지역 화폐 형태로 보통 6%, 10% 지금은 이제 15% 정도까지 늘리고 있는데 저는 이 기간 예를 들면 이런 기간에는 소비 쿠폰을 일정 품목으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20%, 30% 이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기업들이 공급하는 가격도 확 내리고 네. 여기다가 소비 쿠폰을 물론 일정한 한도를 정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만 30% 주면 실제 가격의 한 절반 정도에 살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쯤 생기는 거죠. 또 기업들은 잘 안 팔리거나 이런 것도 때 소진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소비 쿠폰 지역 화폐 다 묶어가지고 온라인 네, 그 온누리 상품권하고 소비 쿠폰하고 이제 지난번에 그래서 비서실장께 한번 상의를 드려서 온누리 상품권의 데이터 지금 한 1년에 4조 이상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없어서 그 부분을 한번 네. 보고 예, 소비 쿠폰까지 같이 넣어서 좀 동작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은 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2, 3주 하든지 한 1, 2주 하든지 해가지고 딱 어디 날짜도 잘 잡아야 돼. 기획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 중기부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산자부도 페스타 관련된 게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관광 관련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소비 쿠폰하고 연계해서 이게 약간 부처별로 여러 군데가 있어서 종합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조실이 중심을 좀 가지고 여기 부처들을 모아서 기획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시기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10% 할인가를 준다든지 그러면 우 몰려올 수도 있죠. 적당한 시점을 잘 골라서. 어쨌든 그러면 그 누가 중소기업부가 그래도 산자부까지 다 모아가지고 같이 하면 되니까. 아, 예, 저희 국조실에서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걸 국무조정실 그런 거 하는 거니까. 어쨌든 최종 책임은 중기부 장관이 지기로 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지원해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역 지원 중기부도 좀 그런 걸 해주면 좋겠는데 대기업들은 지방으로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벤처 소기업 이런 데는 지방으로 가는 게 별로 부담이 없거든요. 여기 지방 지원 정책을 중기부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발굴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 지금 보고는 있고 이제 뵐 건데요. 아직 뾰족하게 왜냐하면 이제 일하러 갈 그 좋은 개발자들이 지방에 없어서 벤처들은 움직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전국의 기술대학들이 있는 지점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대학 중심으로의 방안을 좀 내보는 거는 좀 내부 고민하고 지금 있습니다. 몇 개 핵심 거점 대학들의 특성화된 지원을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대규모 지원을 할 텐데 거기하고 뭐 연계를 해가지고 네. 발굴을 하든지. 예. 어쨌든 소기업들이나 벤처나 스타트업들은 오히려 더 몸이 가벼우니까 지역을 차등해서 지방 우선 우대 이거를 좀 많이 연구해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네, 마지막 금융 분야. 네. 네, 잠깐만 말씀 하나 드릴게요. 말씀하시고 먼저 하고 가시죠. 중소제조기업 자동화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당 그 AI 강국위원회에서 나왔던 안입니다. 그 중소기업 자동화와 로봇 도입이 시급한데 문제는 자동화 공장을 설계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로봇을 어디에 투입하고 또 로봇의 이동 경로를 어떻게 설계하는가, 이걸 잘 몰라서 사실 중소제조기업들이 자동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그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이거는 독일 지멘스 같은 이제 외국 라이선스가 있는데 이거는 1년에 비용만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돈도 없고 전문 인력 채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 대안은 뭐냐면 당에서 만들었던 것은
무료로 AI 공장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모두의 AI 공장장 파견 사업입니다. 피지컬 AI 기술을 활용해서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공장에 로봇 투입과 자동화를 설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기업만 활용하던 AI 기술을 중소기업이 도입하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OECD 평균에 지금 2배가 넘는데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이 선진국 평균에만 도달해도 잠재 성장률이 1%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젠슨 황이 이제 미래는 피지컬 AI에 달려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좀 더 피지컬 AI에 집중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금융 분야 마지막 하시고 그다음에 의결하고 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시작하십시오. 예,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저 토론을 참석하니까 이제 금융이 약방에 감춰갔던 느낌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재정의 어떤 투입과 금융의 어떤 결합으로 이렇게 성과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과제를 5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생산적 금융입니다. 부동산과 담보 중심, 소위 전당포 영업에서 생산, 투자, 모험 쪽으로 이 자금의 물꼬를 좀 틀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은 일단 적정한 수준의 돈을 넣어주시면 정책금융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것을 마중물로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민간 자금을 좀 확대하는 그런 스킴을 설계하겠습니다. 정책금융은 저희가 한 1,000조 정도 가지고 있고요. 공적 보정은 한 500조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규모를 좀 더 좀 합리화 효율화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기나 이렇게 좀 생산적이지 않는 분야에 대한 부분은 좀 줄이고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무역이나 수출 쪽은 좀 확대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북극 항로와 해양 수도를 위해서 동남권 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지금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재생 에너지나 기후 금융 같은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의 자금 중개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릉 가뭄을 보면서 이제 금융의 어떤 역할이 어떤 건지 저희가 많이 좀 고민을 해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독과 규제, 즉 금융 행정을 좀 더 선진화해서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금융권의 역할을 좀 재정립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지금 이런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부분에는 어떤 규제나 감독이나 이런 측면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위험 가중치를 저희가 좀 합리화한다든지 종합검사, 먼지털이식 검사, 제재, 사후적발식 제재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공급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비상장 기업의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BDC, 그다음에 토큰 정권이란 어떤 새로운 방식을 통한 이런 자금의 조달과 투자의 방식을 저희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큰 프로젝트에 필요한 초대형 IB를 육성해서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모험 자본으로 가도록 저희가 의무화를 한다든지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핵심은 신뢰이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저는 국민성장펀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5년간 대한민국의 이 10개 산업의 90개 기술 정도를 보면 한 500조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관계부처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근데 통상 이 자금은 외부에서 한 30-40%를 이제 조달을 해야 되면 대강 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할 생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에서 조금 와정물 해주시면 저희가 은행, 보험, 정권 특히 이제 1,000조 원 규모의 그 68기금이라는 우리 공적 기금도 많이는 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100조 원 이상의 어떤 규모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기업에 골고루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산업뿐만 아니고 인프라, 전력 이런 인프라 쪽에도 이 투자를 할 것이며 지역의 5극 3턱에 맞는 지역 프로젝트와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전략적 중요성과 파급 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 또는 앵커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프로젝트에 집중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뿐만 아니고 세금, 규제, 인력,
지자체 인허가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협업을 통해서 속도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을 먹이 살렸던 그 전통 산업이 지금 관세와 중국의 영향으로 어렵습니다. 이 산업도 구조 조정이 아닌 사업 재편을 통해서 유휴와 노설비는 감축하고 새로운 뭐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은 저희가 지원하는 구조 조정이 아닌 구조 개편을 저희가 지금 석유화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주로 이때까지는 주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만 이제 이런 노력을 했는데 아마 이 정부에서 산업 전체를 개편하는 그런 모범 사례를 만들면은 여전히 이제 산업이 바뀌기 때문에 어려운 산업이 오면은 이 산업을 저희가 순조롭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 충격이나 경제적 충격이 없는 그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잘 나가는 첨단 산업뿐만 아니고 다음의 미래를 키우는 그 아이디어와 열정, 그 절박함이 있는 미래 성장 주역인 벤처와 혁신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중기부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정의 역할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00억, 2,000억이 되는데 그 자금 공급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여러 부처에서 말씀하셨던 재정이 R&D와 기술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 R&D와 기술에 투입된 것들이 사업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그것도 대출이 안에 투자 형태로 들어가야 되고 그 자금이 코스닥의 상장에 대해서 회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성장의 과실을 누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벤처 스타트업 저희도 한 1, 2주 전에 계속 만나보니까 이런 열정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를 위해서는 저는 만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투자자와의 만남, 그다음에 성공한 대기업이나 창업가의 만남, 금융권 간의 만남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설명드렸고요. 이걸 위해서는 이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되는데 한국에서 안 되는 규제는 바꿔줘야지 이런 젊은이들이 이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 진출은 저희 5,200만 시장은 좁은 것 같습니다. 아예 애시당초부터 해외에 진출을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좀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런 모든 거는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어떤 인식 관행 제도가 뒷받침돼야지만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96년 7년 이후로 거의 30년을 이제 벤처 시장을 많이 키웠는데요. 마지막에 보니까 저런 관행과 생각 마지막에 그 코스닥과 해수 이런 부분이 이제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본시장이 잘 돼야지 성장의 과실을 누리고 자금이 선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 조작은 반드시 폐간망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주 보호 관행도 정착하도록 하고 공시와 주가 조작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회계의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금융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내무 마지막 박스는 직접적인 성장과 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함께 성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취약계층의 그 성수 효과나 소비 진작 효과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이 정상 경제로 돌아오면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그런 데 큰 기여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연체 채권 소각 속도 내겠습니다. 새 출발 기금도 제도 개선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342만 명 신용 사면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그 해외 사례를 잘 검토해서 많은 과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30년간 이 부분을 좀 버려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제보다 낮은 그런 연체, 추심 이런 쪽의 문제를 좀 전면적으로 개선할 텐데 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노력인데 이 좀 이게 전통적인 이런 법적 그 마인드에서 이게 소통을 좀 많이 해서 좀 이렇게 추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저희가 현장을 11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수많은 숙제를 받았는데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안을 이번 주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리 부담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의 사업자 대출은 대환 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하고 소상공인들이
그 금리나 요구권을 좀 이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그냥 바쁘신 분이니까 저희가 이런 디지털 기술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좀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소상공인들 그 보증서 끊어서 이제 대출 받는 거를 넘어서 매출이 잘 일어나면 그다음에 그 별점이 좋으면 이렇게 대출 받는 그런 저 신용 평가 모델도 저희가 금융권에서 고도화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관세 피해 기업도 되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 금융을 한 2년간 한 172조 정도 저희가 공급할 생각이고 민간 금융도 저희가 한 95조 원 정도 자금 공급하는 거를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에 정부의 종합 대책에 나갈 때 저희 민간 금융권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위가 현장 중심으로 저 소유자 중심으로 새로운 방식과 기술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아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잘하고 계세요. 네. 우선은 그 지금 전에 제가 증권거래소 가서 얘기했던 것 중에 그 부실 기업들 있잖아요. 청산해야 될 관리 종목들 퇴출하는 거 좀 하고 있어요. 예, 기준을 다 만들었고요. 예.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조만간에 이제 나올 것으로 돼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이제 사실은 상당히 상승한 다음에 조정하는 국면이고 조정 국면이 좀 더 가겠죠. 뭐 귀신도 알 수 없는 얘기긴 한데. 이번에 이 성장 전략을 잘 펴서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이나 기업의 실적이 개선돼야지 탄탄하게 아마 저 자본시장에 활성화될 것입니다. 1차 상승이 있고 이제 2차 상승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네, 혹시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마쳤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토의는 마치도록 하고 이제 의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